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치킨이 한 마리에 19,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치킨 2만 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닭고기 가격이 하락세인데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질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가지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TV 홈쇼핑 업체 6곳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제멋대로 받는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부인 이민경 씨와 함께 미국에 머물던 김호중 전 배우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헌 씨는 자신을 양아들처럼 아껴주던 김 전 회장 앞에서 눈물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주요 산하기관 인사 공백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인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운동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유럽의 농촌과 같은 귀농 귀촌, 농촌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양수 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치킨 2만 원 시대. 예, 국민 배달 음식이죠. 치킨. 바로 이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18,000원, 19,000원대 신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뭐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 지금 닭고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가끔 네. 시켜 먹기도 하는데 최근에 허니버터칩이라고 열풍 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치킨 업계에도 허니자들은 신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게 됐는데 이참에 이 한 마리의 가격들을 한 1,500원 정도씩 올려서 지금 웬만한 이 프랜차이즈에서 이 한 마리 가격대들이 18,000원에서 19,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왜 가격이 오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치킨 업계는 국내산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국내산 이 닭고기 가격은 최근에 안정세였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리는 이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 많이 올랐다. 네. 그다음에 월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용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프랜차이즈 하나를 뜯어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한 마리당 2만 원 시대가 올려왔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류 인플루엔자 등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산지 닭고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한번 CG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산지 네. 닭고기 가격은 사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소매 가격으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지난해 3월 6,015원이던 1kg당 6,015원이던 닭고기 가격은 올 3월 1년 만에 5,502원까지 8.5%가 하락을 한 거죠. 네, 아마 저게 사상 최저치일 겁니다. 5,500원대 가격이라는 게 닭고기 가격 중에서는 꽤 낮은 가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산지 가격이 내려갔는데 네. 전 치킨 프랜차이즈 올리면 담합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근데 그걸 뭐 만나서 해야 되는데 담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선도업체 두 곳이 치고 나가니까 예. 이제 유사업체에도 비슷하게 이제 허니 땡땡 등을 붙여가지고
네. 500원, 1000원씩을 계속 올리는 뭐 그런 패턴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치킨 모델을 보면, 광고 모델을 보면 전부 아이돌 그룹이고. 그렇죠. 네. 어느 사이부턴가. 네. 그러니까 그런 모델료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델료도 포함되어 있었겠고 또 이 집가도 포함되어 있었겠고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올려서 수익을 올리는데 무조건 또 이 뭐 프랜차이즈 사장님들한테 돌릴 수 없으니까 가격을 같이 올려라 이러면서 이래저래 결국 소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좀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농촌경제연구원 발표를 보면요. 그 상당히 지금 산지 가격이 오히려 그 떨어지고 있고 뚜렷한 증가 요인이 없다고 합니다. 네네. 작년만 해도 월드컵하고 아시안 게임 특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경기를 보면서 치맥 한잔 하는 거는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농가들이 사육도시를 작년에 상당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산지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 가격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중간에서 좀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네. 그것을 업체들을 그 어떤 당국에서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킨 알겠습니다. 주문할 때마다 얼마 전에 기사 뜬 걸로 보면 뭐 치킨 가 한 마리의 크기가 너무 작다라는 네.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족, 4인 가구가 사실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면 한 마리 갖고는 정말 택도 부족하죠. 없이 그렇죠. 모자라다 생각이 드는데 네. 2만 원. 소비자들이 2만 원은 심리적 저항선이 있어서 예. 2만 원은 넘기 힘들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항상 이 상단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아마 치킨 한 마리 가격은 2만 원이 이제 최고 한 상단선일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모릅니다. 언제 한 선도업체 두 곳들이 한 2만 1,000원 정도로 치고 올라갈 경우에 소비자 반응을 볼 텐데 글쎄요. 당분간은 그래도 2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치킨 가격뿐만 아니고 이제 공공요금도 네. 봄철이 돼서 오른다는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최근에 거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 내에서 비용을 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봤더니 역시 상수도 하수도 요금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상수도 하수도는 거의 원가 대비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거의 이제 꽤 올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경북 안동시가 거의 한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한 30% 이상 네. 요금을 올리려고 할 생각이고요. 서울시랑 경기권에서는 지자체 재정 확보 수단으로 역시 교통비를 올릴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봄철 맞아서 잇따라 오르는 가격, 좀 가계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부 홀린 홈쇼핑. 예, 마감 임박, 마지막 기회. 갖가지 수법으로 주부들을 홀려왔던 홈쇼핑 업체가 140억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홈쇼핑 업체에 대한 제재, 이번이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설명을 제가 해주시죠. 좀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TV 홈쇼핑들의 슈퍼 갑질에 대해서 공정위가 철퇴를 내렸습니다. 6개사에 총 143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자, 유통업계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CJ 오쇼핑이 46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가 37억 4,200만 원, GS샵 29억 9천만 원, NS 농수산 홈쇼핑이 3억 9천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의 갑질, 조폭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사전에 어떤 약정도 없이 판매 촉진 비용, 납품업체가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한 쇼핑업체는 판촉 비용을 99.8%까지 납품업체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146개 납품업체에 총 56억 5,800만 원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 뭐 이자 떼먹기 아니면 뇌물 받기 같은 것은 여전히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군기잡기라는 횡포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다른 홈쇼핑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매출이 저조하면 수수료를 더 떼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홈쇼핑 업체에 얼마나 더 팔고 있는지 같은 내역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또 전처 생활비 그리고 아버지 도박빚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회사 대표부터 중간 간부까지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갈취한다고 합니다. 분명 조폭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자, 홈쇼핑 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이 문구 잘 아시죠?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홈쇼핑사들의 꼼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10에서 20%가 할인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건데 스마트폰 앱으로 고객이 결제를 하게 되면 홈쇼핑사가 이 SO라는 이른바 케이블 방송 운영자에게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할인율과 적립률을 광고를 해가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고객에게 할인해준 만큼 이 혜택은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떠안기게 됩니다. 자, 이학수 평론가님, 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다음 달에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번에 공정위에서 조사된 것들이 철저히 반영돼서 이거 정말 그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기업들은 이번에 철퇴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CJ 오쇼핑에 뭐 46억, 롯데에 뭐 37억에서 이번에 뭐 한 50억 정도 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연 과징금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네. 의문이 앞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홈쇼핑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의 막대한 수익들을 좀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몇십억 정도의 과징금으로 과연 이것을 안 하도록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고요. 공정위에서 보다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아까 같이 뇌물수수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검찰에 고소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면밀히 정확한 어떤 비용들을 확보해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재승인 심사 기준으로 이런 지금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네. 행위들에 대해서 심사 네. 기준을 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이번에 4월, 5월에 재승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네. 이 홈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과연 뭐 제대로 하면은 이번 사건에서 미래창조부가 정말 몇 군데는 본보기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그런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니까 아예 구두 발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납품 계약서를 안 쓰고 네. 일단 구두를 발주한 다음에 방송 다 보고 매출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뭐 이런 상황이 TV 홈쇼핑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주부들을 홀릴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약간 홀리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봄세일 시작됐습니다. 백화점들에서 봄세일이 지금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롯데백화점 상품권 10억 원어치를 주는 경품 행사를 열었다고요? 네. 10억 원 정말 꽤 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금액이죠. 다- 로또 예, 당첨 금액이 확률은 들어갑니다. 로또보다 높다는 건데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한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한 2주간 세일이 시작이 되는데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부터 시작돼서 이제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백화점들의 어떤 소비가 줄면서 거의 봄과 여름에 매출이 뚝 떨어졌었고 두 번째는 이 꽃샘추위, 이 늦추위 때문에 원래 3월에 상당하게 이 봄 패션이나 옷, 의료들을 팔았어야 되는데 거의 재고로 지금 쌓여 있다고 해서 네. 롯데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전 백화점이 지금 봄옷, 봄 패션, 이 봄맞이 세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홀린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는 경품뿐만이 아니라 이 할인폭도 굉장히 클 것 같은 전망입니다. 네, 이번 경품 행사에서는 부디 공정한 추첨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돈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안심전환 대출인데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돈이 보인다 코너에서 이 안심전환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은 요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안심전환 대출을 빙자한 대출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 대출을 미끼로 자신들이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며 대출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안심전환 대출을 예약해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민원인에게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기범이 요청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3개월간 통장 사용 내역서,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렇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심전환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도와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요.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거나 기존 대출을 불러주는 계좌로 갚아야 한다는 등의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법 공개, 돈 버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9호선 출근 대란.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단 개통 후 첫 출근일. 바로 오늘인데요. 네, 그렇죠. 이용객이 더 늘면서 가뜩이나 붐볐던 9호선이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상황 어떤지 한번 현장 상황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 9호선 당산역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각이라서 조금 그렇게 예, 사람들이 나오네요, 이제. 네, 당산역이면 아마 9호선에서 급행이 아마 교차되는 구간으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이 급행이 연결되는 구간이 이용률이 한 24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열차를 이용하세요 하는 저런 도우미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시간인데도 꽉 차 있습니다. 저게 지금 촬영 나간 시간이 아마 7시 전 6시 반경인 것 같은데요. 네, 6시 반 정도가 됐는데도 이미 열차는 꽉 차 있고요. 보통 8시, 7시 반 정도가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뒤에서 미는. 오늘 출근길 혼잡이 우려돼서 굉장히 서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2005년도 수요 타당성에서 24만 500명 정도를 봤는데 실제로는 38만 명이니까 예측이 완전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 저도 저걸 자주 공항 갈 때 타는데 내량밖에 없습니다. 차량, 그러니까 그 열차에 네. 예. 내량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단기간에 해소가 좀 되겠느냐. 박원순 시장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좀 타고 계신데 제가 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저렇게 앉거나 그다음에 저렇게 카메라가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줄을 한 줄이 아니고 두 줄, 세 줄씩 늘어서서 결국은 아주 밀려서 끼어 타게 되고 아주 콩나물 시루처럼 가게 돼 있는 노선이 저 노선인데 여기에는 정말 그 행정 당국에 방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엉터리 수요 예측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24만 일일 하루 수용 인원이 24만이라고 했는데 38만 명이 넘었어요. 네. 올해는 더 이제 구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개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걸 이용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도 저게 콩나물 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늦어진 증차 계획인데요. 저게 작년에 그렇게 됐었다 그러면 올해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차를 늘려야 됩니다. 차량을. 현재 지금 현재는 내량입니다. 뿐이죠? 내량인데 대부분의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나머지 지하철들은 전부 다 8대에서 10대 정도 차량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량 4대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 혼잡이 심해지는데 이게 원래는 열차 증차 예산은 맨 처음에 초기 예산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기 예산이다 그래갖고 이번에 511억을 서울시에서 기재부에다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기재부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이 왜 초기 증차 예산을 신청하느냐. 이건 이미 운영 중이다. 너희들 수요 예측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줬어요. 네. 그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전형적인 서울시의 지금 어떤 행정 미스라고 지금 행정 착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빨리 그 예산 부족한 예산들 확보해서 증차해서 객차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해명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지하철 요금이 900원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몰리는 거다. 네. 신분당선처럼 1,600원 예.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몰리겠느냐. 네. 는 해명을 내놨는데. 근데 그 해명이 실은 박원순 시장이 자초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이제 이 원래는 지금은 민자가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당초에는 그 유명한 맥쿼리라는 곳에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최소 운용 수입 보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맥쿼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자기 수입을 못 가져가면 우리가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엉터리 수요 예측이 나왔냐면은 당시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 자체를 일부러 낮게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이 충분히 탈 거를 이미 왜냐면 100명 탄다고 해서 80명밖에 안 탈 경우에는 20명을 서울시 돈으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수요 예측 자체를 이제 50명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그 최소 운용 수입 보장을 안 주려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엉터리 수요 예측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즉 나쁜 제도를 좀 피해 보려고 하다가 했더니 그게 오히려 지금은 그 피해가 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격이 된 것 같고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900원 요금이 너무 짜니까 한 1,3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고 실은 이제 맥쿼리 쪽에서 네. 1차 진행했을 때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럴 바야 니네들 나가라.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900원으로 고소하고 인기도 많고 박수도 받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사람들은 싼 가격 때문에 몰리게 되고 이게 저렇게 지옥철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자초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정철진 그 평론가께서 아주 정확한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저렇게 무리해가면서 1,300원이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900원으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2010년 지방선거를 당시에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저 1,300원 요금을 올릴 경우에는 어떤 시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900원으로 가자라고 무리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파행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침대에 맞춰서 사람 몸을 자르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팩트에 근거해서 운영 정책이 짜져야 되는데 이거 하면 특혜 시비가 나올 것 같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줄인 거 아닙니까? 줄이고 놓고 막상 운영을 하니까 또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책 기조라는 것은 정확한 수요 예측에 근거해서 시장 논리에 맞게끔 짜져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 판단 여기서 개입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면 주민 혈세로 물어주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논란이 네. 되는가 하면 그것은 난 타지도 않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이걸 물어줘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피하고자 정말 엉터리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항상 이 9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누군가는 쌍욕을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지금 대책 1, 2를 내놓긴 했지만 이 무상버스도 좀 미봉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런데 사고의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지옥철로 달려도 될까요? 근데 방법이 지금 없죠, 딱히.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지금 아까 900원, 1,300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재거든요. 그러니까 사치제나 그런 것들은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예. 이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를 과연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향 자체가 맞는 것이냐는 네. 그런 근본적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분당선까지 올려가지고 수요를 낮춘다.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물리는 것 뿐이다라는 서울시의 대책은 진단 자체가 잘못한 것 같고요. 네. 이거 사실 수요를 지금 억제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공급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 차량 증가는 아무래도 1년 정도 시간이 들 겁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차량 확보, 그 건설부터 제작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기 때문에 결국 이 과도기적 1년이 문제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미봉책이겠지만 광역 무료버스 제공하는 거 이거 말고는 지금 딱히 네. 서울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사실이죠. 1년 동안 그 서울시가 정말 시민들의 수많은 비판을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빨리 예산 확보해가지고 차량 확보하는 거 말고는 딱히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 사실. 무료 셔틀 버스조차도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셔틀버스 이용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다만 버스를 타면 30분이 더 걸린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눈물 닦아준 김우중. 네, 배우 이병헌 씨가 부인 이민정 씨와 함께 미국에 머물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만났다고요. 김우중 회장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네. 보통 사이가 아닌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게 루머도 많이 있었고 관계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김우중 회장과 또 정의자 아내하고 이병헌 씨하고 관계가 과거부터 굉장히 돈독했었고요. 특히 1990년이었었나요?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아마 사망을 했었고 그 슬픔을 보고 아들과 이병헌 씨가 매우 닮아서 거의 이제 수양아들, 양아들처럼 그런 사랑을 또 베풀었었고 네. 그런 관계가 쭉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병헌 씨한테 여러 가지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만났었고 저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서 나눈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에서 이제 기자를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병헌이가 미국에서 날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정말 죽을 줄을 줬습니다. 신리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음을 계속 흘렸다고 하죠. 그랬더니 너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내 아내한테 더 잘해줘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걔가 워낙 순수하고 착한 애인데 어떻게 이런 일에 걸려들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속이 상한다. 예, 이건 이제 기자한테 기자에게 정의자 이렇게 여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뭐 잘못한 거를 양부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뭐 사과했고 빌었다는데 그걸 뭐 비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글쎄 근데 이병헌 씨가 김우중 정의자 씨 그 양부모로 모신다면서요. 네. 그 부모한테 양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빌 정도 잘못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중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병헌 씨 때문에 가장 이제 실망한 사람들은 대중들이고 그 다음에 이병헌 씨 광고주들 그다음에 지금 영화 개봉 세 편이 지금 개봉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당신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주셔서 죄송합니다. 또는 팬들한테 내가 실망할게 저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지 그 뜬금없이 미국 가가지고 김우중 정의자 씨 부부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지 저는 글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꼼수란 느낌은 네. 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인을 맺은 어른들한테 뭐 죄송하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잘 정리했듯이 뭔가 좀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이 저런 형식을 통해서 정의자 여사의 입을 통해서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라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땐 정면으로 아까 뭐 자기가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런 식으로 빙빙 돌아서 했을 때 과연 대중들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느끼겠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네. 제가 늦게 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병헌 씨가 김우중 전 회장의 양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병헌 씨가 맺고 있다는 정재계 인맥이 김우중 전 회장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전 대우의 광고를 이병헌 씨가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얘기인데 김선재 씨라고 장남 이름이 선재입니다. 선재인데 경주 힐튼 호텔 옛날 대우에서 운영하던 옆에 가보면 아주 예쁜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 이름이 선재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김우중 회장 부부한테 장남이 먼저 하늘로 간 것이 굉장히 좀 당연히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 미술관도 한 번씩 가보면 뭐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병헌 씨가 이제 장남을 닮았으니까 아마 자식처럼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이 광고는 지금 대우 통신 네. 광고고요. 네. 그 당시 대우 광고도 거의 뭐 독점을 하고 뭐 90년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배우로서 경제적으로 또 그 성장하는데 대우 그룹이 도움을 많이 줬겠죠. 좋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좀 처신을 잘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삼류 스캔들에 좀 휘말리는 것은 일단 본인의 불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우중 전 회장이 얼마나 아들이 그리웠으면 저 이병헌 씨에게 전화로 직접 연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근데 김우중 전 회장 이병헌 씨를 아꼈듯이 또 김우중 전 회장을 각별히 아끼셨던 분이 또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김우중 회장을 워낙에 이제 아끼셔가지고 양아들처럼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김우중 회장이 사실은 그 중화학 사업으로 이렇게 그 중화공업으로 그 김우중 회장이 진출하게 된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간곡한 권고가 있었다. 네.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우중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과는 상당히 인연이 상당히 깊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방송인 예원 씨와 연기자 이태임의 욕설 파문 동영상 속에 등장한 표현인데요. 이 욕설 영상 패러디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욕설 파문을 했던 이태임과 예. 반말을 했던 네, 반말을 했다고 예원 씨에 알려진 대한 예원 얘기입니다. 씨의 얘기입니다. 초반에 나왔을 네. 때는 연예인의 욕설 파문에서 이태임 씨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안 좋았었는데 며칠 전에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약간 예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쪽으로 여론이 또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러디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패러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의 지난 대선의 TV 토론 당시의 모습인데요. 눈을 왜 그렇게 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고 지금 패러디한 겁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네, 김정은과 장성택, 죽은 장성택의 모습입니다. 김정은 속으로 생각하죠. 눈을 왜 그렇게 떠? 예. 네, 이거 이제 뭐 마스카라 광고 패러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패러디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치킨 광고도 있습니다. 반말에서 나온 얘기인데 너 어디서 반말이니? 적어도 한 마리는 시켜야지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군대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김 병장님,
춥지 말입니다. 너무 추워. 너도 한번 나갔다 와. 안 돼. 넌 싫으냐? 남이 하는 건 괜찮고 보는 건 재밌냐? 아니. 너 어디서 반말이야? 아니 추워가지고. 김 병장님,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런, 너 장난하냐? 너 죽고 나 죽자. 네,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갖가지 패러디를 봤는데요.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이렇게 지금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경 중에 가장 재미난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뭐 대중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뭐 호기심인가 결국은? 저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나오네요. 이게 저게 그 어제 무슨 뭐 코미디 프로젝트 코미디 그거 한것 프로였죠. 같은데, 예.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왜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까? 욕설 공방.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 개인적인 그냥 뭐 두 사람 중에 일종의 해프닝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뭐 좀 약간 확대해서 얘기하면 공인의 자세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욕설 공방이 나왔을 때 예원 씨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하나 잘못이 없고 이태임 씨가 다 욕을 한 거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제가 언니를 용서해 드릴게요. 마치 이제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 욕을 한 선배 연기자를 자기가 이제 굉장히 대범하게 용서하느냐, 이런 어떤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동영상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원 씨도 마지막 욕을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원 씨가 그 싸움을 좀 유발했다고 그럴까요? 한국사에서 사실 그 장유유서라는 어떤 위계 질서가 굉장히 이제 그 강하게 지배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인데, 뭔가 이제 선배한테 슬슬 긁어가지고 좀 뭔가 유도하고 나서 이런 좀 어떤 정황이 좀 보이기 때문에, 과연 네가 그럼 애초에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게 맞았냐? 라는 어떤 대중들의 좀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대중의 인기를 먹고서는 공인들은 처음에 잘못했을 때 그냥 잘못했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걸 괜히 덮으려고 하다 보면 늪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꼬리가 몸통까지 흔들면서 이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원 씨나 뭐 이태임 씨나 다른 여러 연예인들도 교훈을 얻었어 합니다. 이 사건에서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대중적 호기심이 있을 이유가, 이태임 씨나 예원 씨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미인이죠. 절대로 저 얼굴에 욕을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근데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논란이 이제 심판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주 유력 매체였죠. 이제 디스땡땡이라고 부르는 네. 그 매체가 어떤 일종의 지금 심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와 패자, 잘한 사람과 잘못한 것을 좀 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태임 씨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그 보도를 했고, 아마 너무나 유력하고 그동안에 너무 특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 언론을 100% 믿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의 원본이라는 것은 실은 그 당시 보도와는 좀 많이 틀린 게 있어서, 이렇게 유력 언론자가 누가 잘했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면, 잘못한 팩트에 어긋나면 많은 대중들이 이걸 따라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럼 본의 아닌 희생양이 또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이제 앞으로 그런 정론의 역할, 인터넷 언론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구설에 올랐던 게 뭐 반말도 있었지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사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남성분들이 도발적 보시기에 좀 반응이죠. 어떠십니까? 저는 뭐 왜 싸우는지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러는데, 뭐 글쎄 저 나이에서는 도저히 저 싸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언니 저 예. 마음에 안 들죠라는 게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나 봐요. 좀 대드는 식으로. 내가 뭐 이상해 보입니까? 뭐 내가 나빠 보여요라고 하면서 반문하면서 좀 대드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배인 이태임 씨가 이제 흥분을 하고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 같은데. 강수진 양한테 여쭤봐야 네. 돼. 저 말이 여성이 만약 저렇게 하면, 네. 여자 후배가 저렇게 하면 그건 도발입니까? 그러니까 여자 후배가 말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니, 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절 지금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라는 부분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저한테 지금 이렇게 네. 하는 게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죠? 도발적인 거지. 예,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사실은 생략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존댓말을 좀 꼭 지키려는 그런 집단 무의식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현상에는. 네. 네, 다음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인 서울시. 네, 앞서 지금 지하철 9호선 2단계, 9단 개통에 따른 예. 출근길 혼잡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지금 서울시에 갖가지 악재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금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공백이 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박원순 시장을 그 장외의 우량주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했고 시민 단체를 이끌면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한 영향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도록 상당한 내공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고 봤는데 현재까지만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 아까 그 구호선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사 문제 계속 지적이 돼 왔고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됐던 관사 문제. 하여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미지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 특히 총체적 난맥이다. 예를 들어서 인디밴드 출신이 그 서울대공원 뭐 대표적인 최근에 원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뭐 됐죠. 예를 네. 호랑이한테 뭐 사육사가 네. 새를 돌보던 사육사가 호랑이 사자 뭐 갔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전부 초보 운전의 느낌이 많이 난다는 것이 서울 시민들의 대체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굉장히 어떤 서울시장이 대권을 향한 디딤돌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인 박원순이 좀 위기에 빠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서울시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제출한 보고서가 있다면서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네. 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죠. 국토교통위원회, 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산하기관 임원 업무 공백기간 현황이라는 자료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에 이제 뭐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메트로라든지 SH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원들이 3개월 이상 공석 기간이 있었던 사례가 무려 43차례.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러면 일을 어떻게 했지?라는 좀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공석 기간이 많았던 그 어떤 기관들이 상당히 많고 또 특히 6개월 이상 공석 인사가 이루어진 게 13차례나 있었고요. 네. 지금 서울 메트로의 기술본부장은 1년 동안 공석이라고 그러네요. 즉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서울시의 인사 이렇게 늦어지면 제대로 그 업무들이라든가 그 일들이 추진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9호선 같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노근 의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이상 공백을 둔 자리가 지금 2개나 되고 네. 6개월 이상이 11개나 되고 이게 왜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겁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인재풀이 없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좌고우면 하든지 네. 뭔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100% 정답은 아니더라도 A, B 한 중에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아마추어리즘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좌고우면 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시정, 행정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좀 불안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 경험이 없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최소한 박원순 브랜드의 인사는 하여튼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게 시민들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박원순 시장께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빨리 떴어요, 박원순 시장이.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라는 이 자리는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의원은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300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299명 커버가 됩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온리 원입니다.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어떤 행정 경험이든 정치 경험이든 기업 운영 경험이든 거대한 조직을 운영해본 어떤 경험과 내공이 쌓여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인데 글쎄 박원순 시장은 뭐 시민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글쎄 시민운동과 사실은 거대 도시 서울시를 운영하는 어떤 조직 운영의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어떤 내공 부족이 지금 좀 드러나는 거라 보이고요. 그 인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아마 내부 관료들 승진시키면 될 겁니다. 서울시 메트로 운용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거는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럼 본인이 외부에서 시민운동할 때 있었던 인맥들 데려오고 싶은데 그건 또 인재풀에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결정을 못하고 저렇게 좀 서울시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방향을 좀 다시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하루 사이 서울 광남과 신촌의 싱크홀 사태 잇따라 벌어졌는데요. 이것도 역시 서울시 관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뭔가 어떤 하여튼 얘기도 있고 좀 싱크홀도 나사가 있고.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빠진 KLL 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3명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겁니다. 그렇죠. 수시로 새롭게 등장한 아니, 저기 신조어인가요? 제목은 말이 안 되는 게, 저기 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끼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아, 없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까? 문이 뭐, 그러니까 당정 청협인데, 오늘 이제 신문 보면 이제 번개 모임을 한다, 수시로. 네. 수시로 이제 다들 일정이 바쁘니까 일정 끝나고 저녁에 잠시라도 좀 본다는 얘기인데, 저거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빅3 중에 2분, 그러니까 총리와 비서실장, 그 다음에
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수시로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 현안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주고, 김기춘 실장 계실 때는 김호중 대표가 여러 번 뭐 불만을 얘기했죠. 네. 통화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병기 실장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호흡을 맞추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주 바람직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매주 한 번꼴로 회동을 한다. 굉장히 잦은 만남인데요. 그렇죠. 저 세 분은 이제 꼭 반드시 참석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뭐 한두 분 정도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더 빠지기도 하고. 일단 공식적으로 저 당정청 고위 회의가 2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2명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2명이 빠지기도 하면서, 이루어진 비공식 만찬 같은 것들이 한 2~3차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저 세 분이 당과 청와대와 정부의 최고 수장 세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만났다. 그래서 좀 흉금을 털어놓고 어떤 그 정책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을 나눴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소통이 잘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에 불통 논란이 있었던 청와대가 그것을 완전히 씻고 정부와 이 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냐. 이런 좋은 신호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인연이 깊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이완구 총리와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병기 실장하고는 옛날 이회창 대표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세 사람 호흡은 뭐 전혀 문제 없고 최경환 부총리도 가끔씩 이렇게 함께 한다니까 어쨌든 뭐 당청 간의 불통 논란은 없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비공개 만찬에서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정청 정책 조정이라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당과 청이 이병기 실장 들어오기 전에 삐그덕거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서 당과 어떤 그 청이 원보이스가 아니라 이제 투보이스가 나오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조율 과정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뭐 공무원 연금 개혁도 그렇고 어떤 당면한 국정과제, 특히 사드 논란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하자는 주장인데 어쨌든 윤석열 특보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결국 청와대 얘기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투보이스 얘기들 나오고 그런 어떤 것들을 조율해가지고 당정청의 원보이스를 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이 지금 KLR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문재인 예. 대표께서 이제 50일 됐죠. 50일 도시락 기자회견을 했는데 마늘과 쑥을 좀 더 먹어야. 그러니까 옛날 공이 100일쯤 되는데 50일 기자회견은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정치 평론을 하면서 지금 보통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50일 동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꽃피고 세우는 이 봄날 같은 시절을 맞았는데 예. 당장 이제 4.19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마늘과 쑥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광폭 행보를 해왔죠. 일종의 우클릭을 안보 행보도 했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당내 반발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다. 그게 국민 지지도로 나타났는데 다만 이게 이제 당내 컨센서스 하에서 가는 것인지 오른쪽으로 혼자 가는 것인지 호남 신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4.19 재보선 이후에 야당의 지형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하여튼 뭐 비교적 50일은 잘해왔다 이래 봅니다. 네. 근데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한 그 기자회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가 취임 50일 동안에 가장 그 기억나는 게 뭐냐, 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좀 기념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을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기자가 혹시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만나신 거, 3자 회담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남나니까 그게 기억에 남네요. 그걸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좀 준비되거나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기자회견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뭐랄까 좀 즉흥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숙인들이 버려진 자전거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이 작품들은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눈에 봐도 클래식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자전거. 자전거 안장을 여러 개 이어붙인 재치 있는 디자인의 벤치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노숙인들이 폐자전거를 활용해 만든 것들. 작품들은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팔려나갑니다. 이들 작품의 탄생부터 전시, 경매까지 모든 과정은 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노숙인들의 이야기는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작품을 전시하고 경매하는 과정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숙인들의 손으로 직접 어떤 되게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공감하고 희망을 좀 갖자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자활을 이뤄낸 참가자들도 광고와 경매 활동을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공부하러 가기 기분 좋지요? 그게 작업하는 성과 아닙니까? 그런 성과 나오지 작업을 맛도 나고. TV를 통해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형태로 공익 광고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윤입니다. 네, 곧 식목일입니다. 황폐화된 북한 산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 이후 북한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 심기가 요즘 활발하다고 합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옆 공터,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심을 조경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내년이면 모두 15,000그루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통일희망 나무 통장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국토의 80% 이상이 산림이었지만 현재는 30% 넘게 줄어 산림 황폐화가 심각합니다. 이런 나무 심기는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이 되어야 되고 그 통행을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측과 함께 문산 개성 간의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은 한반도를 출발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연결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북한 도로 전문가 등과 이러한 계획을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희태입니다. 네, 오늘 방송 도중에 저희가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는 표식을 일부 자료 화면에 노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송 말미를 빌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품 챙길 수 있는 비법 공개, 돈 버는 퀴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28일 신노년역과 종합운동장역 구간이 연장 개통된 황금라인이라 불리는 지하철 노선은 무엇일까요? 1번 지하철 1호선, 2번 지하철 9호선.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 매일 2분께 영화 관람권 2장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내일 방송 중에 발표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